남편이 없어졌어요. 그날 새벽,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배터리가 나갔겠지. 잠깐 어디 들렀나 보지. 그런데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고 저녁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싶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렇게 초조하게 하루를 보내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이요.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차분했어요. 아니, 차분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어요. 그는 어딘가 바빠 보였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허둥대면서도 계획적인 그런 눈빛이요. 제가 한밤중에 깼을 때였어요. 아들 방에서 불이 새어 나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살짝 문틈으로 봤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 형광펜으로 칠해진 문구들, 그리고 화면에는 퇴직연금 청구 변경 절차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저 아이가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아버지의 퇴직금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끝이 저릿저릿해질 정도로요. 한 발 한 발 아들의 방문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아직 생사도 모르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돈을 어떻게 자기 앞으로 돌릴 수 있을지를 검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였어요. 저는 아들이 제 눈을 피하는 게 보였어요. 말끝을 흐리고 방에만 처박혀 있고 식사도 따로 하겠다며 따로 차려달라 했어요. 그때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눈치채고 말았다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상관없다는 건지. 제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지 이틀째 되던 날 결국 은근슬쩍 말하더군요. 엄마, 혹시 아버지 퇴직금 관련해서 뭐 정리된 거 있어? 숨이 막혔어요. 그 한마디, 그 질문 하나가 저를 산산조각 냈어요. 우리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고 저는 그 사람이 입고 나간 점퍼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울고 있는데 제 아들은 지금 퇴직금 정리를 묻고 있는 거였어요. 참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니? 하고 되물었을 뿐이지만 속은 썩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끝을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 뒷모습이 저에겐 하나의 선고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남편의 옷장이 열려 있었어요. 아들이 거기서 뭔가를 찾은 모양이었죠. 서랍 하나가 반쯤 열린 채로 퇴직금 관련 서류가 들어있던 봉투가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 진짜로 그걸 노리고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경찰은 자발적 실종 가능성도 있다며 한숨만 내쉬었고 저는 점점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와 그 공포를 틈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아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아들이에요. 어릴 적엔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이마를 짚으며 옆에서 울던 그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아버지가 실종된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옷장에서 낡은 점퍼를 꺼냈어요. 그 점퍼엔 아직도 김치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이 김장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다 엎지르고 허둥대며 웃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제 가슴에서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계세요? 당신이 없으니까 세상이 무너져요. 저는 그렇게 읊조리며 아들이 문서 가방에 넣어두었던 신청서 사본을 꺼내 들었어요. 퇴직금 수령인 명예 변경 신청서, 주소, 주민번호, 그리고 수령 계좌, 모두 우리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말을 속으로 뱉었어요. 너, 아버지 없는 인생이 그렇게 쉬웠니?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걸 알릴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했는지를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아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똑같이 물었어요. 아버지 아직도 소식 없어. 그 아이는 밥 숟가락을 들고도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러게. 왜 연락이 없지? 그 말이 참 허무했어요. 저 말 속에 진짜 걱정은 없었어요. 이 사태가 빨리 끝나야 내 계획도 진행되는데 하는 조급함만 느껴졌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죠. 가끔은 말보다도 표정에서, 행동에서 먼저 느껴지잖아요. 저는 아들의 눈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아버지를 사라진 사람으로 마음에서 지웠다는 거요. 그날 오후 제가 잠깐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우편함을 열었는데 거기에 연금 수령 명의 변경 확인서가 꽂혀 있는 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우편물을 다시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왔죠. 아들은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그 확인서를 쥐고 그대로 말했어요. 이게 뭐니? 그 아이는 뒤돌아봤어요. 눈빛이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하더군요. 아,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알아봤던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사고라도 나면 그 말이 지금 변명이 되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엄마, 그게 아니라 너 사람 죽은 거로 치고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서류들이 눈에 보이더군요. 연금 수령자 변경 신청서, 퇴직연금 전환 동의서, 상속인 증명 서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손에 그 서류를 쥔 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됐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걸 왜 갖고 있어? 아들은 처음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짜증스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혹시 몰라서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예민하게 굴 일 안 해요. 혹시 몰라서? 내 아버지 살아있잖아. 지금 실종된 상태잖아. 그걸 혹시 모르니까 네 앞으로 돌려놔야겠다고? 내가 사람이야? 엄마, 그럼 사고라도 나서 못 돌아오시면 그 돈 그냥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야죠. 전 대비한 것뿐이에요.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그래요. 너, 내 아버지가 무슨 유령이니? 살아있는 사람인데 벌써부터 퇴직금 물려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어? 넌 지금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야. 죽었다는 말 한 적 없어요. 다만 상황이 이러니 대비를 했다는 거지. 엄마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전 현실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내 현실이란 게 부모 하나 사라지자마자 돈부터 챙기겠단 거니? 그럼 감정만 앞세워서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해요. 전 다르게 살아야죠.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안 나올 만큼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아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미련하게. 전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우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자. 그것이 최우선이다 생각했어요. 3일째 저녁이었어요. 여보,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그 익숙한 체구가 수박을 들고 씩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찾고 난리야? 퇴직을 앞두고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었어. 전화도 안 터지는 데라 미안해. 그건 몰랐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고 살아서 돌아와 준 게 고마운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해야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당신? 요 며칠 우리 얼마나 애가 탔는 줄 알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살아 돌아와 줘서 다행이라는 감정과 그 사이 벌어진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얽히고 설켜 어지럽게 뒤엉켰거든요. 남편은 웃으며 내가 잘못했어. 다음엔 꼭 메모라도 남기고 갈게. 하며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끝에서 가만히 서 있는 아들이 보였어요. 입가엔 억지로 만든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그토록 차가울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돌아오셨네요.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그의 눈이 저와 딱 마주쳤고 저는 직감했어요. 저 눈빛. 정말 아버지를 반긴 눈빛이 아니야. 저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방으로 가 수박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칼이 수박을 자를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잘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수박 좋아하잖아. 시원하게 잘랐어.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저는 남편의 그 다정한 말이 지금 이 집안에서 가장 무거운 소리라는 걸 당신만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박 한 조각을 들어 입에 넣은 아들. 입술은 움직이지만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느끼고 있지도 않은 듯. 그의 눈동자는 살아 돌아온 아버지를 향해 감정 없는 유리처럼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저는 옆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고, 아들은 무표정하게 씹고 있었고, 저는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요. 이 아이는 퇴직금 수령인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혼자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처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달콤한 수박 향기 사이에 가족의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소파에 앉아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방에선 컴퓨터 타자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그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만으로도 머리가 띵해졌어요. 지금이라도 얘기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그렇게 밤을 넘기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요. 그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퇴직금 수령 변경 신청서와 여러 서류를 탁자 위에 꺼내놨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준비한 거예요. 당신이 실종된 그 다음 날 이걸 작성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곤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야? 퇴직금 수령자. 당신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서류예요. 당신이 안 계신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입술은 바싹 마른 듯 말이 없었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그 아이 방 서랍에서 자기 이름으로 이미 인쇄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내가 없어진 게 돈 벌 기회라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인생 걸고 키웠는데 당신이 안 계시니까 먼저 한 일이 이거였어요. 당신 퇴직금 탐내는 거.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남편은 결혼사진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 아들이 갓난아이였을 때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잡고 가던 그 사진까지 넘기다가 사진 한 장을 손으로 집더라고요. 이때 이 조그맣던 녀석이 내가 실종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한마디에 제 심장도 같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누구보다 믿었던 놈인데 어떻게 나한테? 남편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 누구보다 자식 사랑 많았던 사람이었기에 그 충격은 말로 다 못했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릴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돈, 계산, 보장. 그렇게밖에 안 본 거예요. 잠시 침묵하던 남편은 사진을 가만히 덮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그건 그 아이 마음이에요.
그걸 핑계로. 당신이 상처받을 이유 없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굳은 살이 잡힌 두 손이 서로를 의지하듯 단단히 엮였죠. 여보, 이제 우리 그 어떤 일에도 서로만 믿고 살아요. 그래요. 세상이 변하고 아이들도 변해도 당신이 내 옆에 있고 내가 당신 옆에 있는 한 우린 괜찮아요. 남편은 조금 울먹였어요.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렇게 아버지처럼 살면 되는 줄 알았지. 그 아이가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질 줄은. 당신은 잘못 없어요. 우린 그냥 우리 둘만 믿고 가요. 남은 삶은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아요. 긴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당신 말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밖에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우리의 상처 위에도 그 비가 내려 마음을 조금씩 적셔줬어요. 당신, 우리 재산 말이야. 그거 다 정리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둘을 위해 써요. 자식, 그 놈은 그 놈 인생 살게 두고 우리는 우리 인생 지킵시다.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해요. 우리 건강, 우리 남은 시간, 우리의 삶.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방에 누워 아이를 낳던 날을 떠올렸어요. 저 작은 생명을 위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던 날.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우리를 향해 꺼내든 건 사랑이 아닌 계산서였어요. 그걸 받아든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픈지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배신감과 충격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말이 없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책을 펴놓고 있어도 그 눈빛은 멀고도 깊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남편은 집 앞 계단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여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말했어요. 급성 스트레스성 쇼크 같습니다. 최근에 큰 심리적 충격이 있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터졌어요. 퇴직금이니 배신이니 그런 말보다 더 무서운 건 남편이 무너진다는 거였어요. 병실에서 깨어난 남편이 쓸쓸히 말하더군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번 일은 용서가 안 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더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래요. 나는 그 아이가 다시 나한테 미소 지어도 그 웃음 뒤에 칼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이젠 안 믿겨요. 남편은 이불을 잡은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한번 깨진 믿음은 그게 자식이어도 다시 붙이기 어려운 거구나. 그 애는 우리 마음을 너무 함부로 짓밟았어. 살아있는 부모를 두고 죽은 줄 알면서 그 틈을 노렸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아들이 뭘 하든 우리 둘은 끝까지 같이 가야 해요. 병실에서 손을 꼭 쥐고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젠 나도 미련 안 둘게. 돈이고 뭐고 우리 둘이 살아갈 시간만 생각할게.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지 며칠 후였어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과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어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소파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그때 그 퇴직금 서류 말이에요. 엄마가 말씀하셨다면서요? 남편이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들었다. 그리고 실망도 컸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전 그냥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미리 준비해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요. 무슨 일이란 게 뭔데?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지도 연세 있으시잖아요. 몸이 언제 안 좋아지실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그게 효도냐? 제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남편도 말없이 눈을 감았고요. 그러자 아들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요? 솔직히 결국 다 저한테 올 돈 아닌가요? 형도 없고 누나도 없잖아요. 저 하나인데.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마음으로 널 키웠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요. 전 그냥 똑똑하게 빠르게 준비한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 사람이야? 아니면 돈이야? 넌 부모가 실종됐을 때 찾는 것보다 먼저 돈 챙길 생각부터 했잖아.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전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해요?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들이니까 부모를 지켜야 했고, 기다려야 했고, 믿어야 했던 거야.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오셨잖아요. 그럼 된 거죠, 뭐. 그리고 저 부모님 아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 아들 맞지. 하지만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젠 못 믿겠다. 남편이 말없이 일어나 부엌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선 그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는 걸 저는 봤어요. 아들의 저 말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믿음조차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라는 그 한마디. 그건 내가 뭘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요구하는 말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진짜 끝이 왔다는 걸 느꼈어요. 그 아이는 우리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부모니까 당연히 주고 참아야 할 존재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 뒤로 우리는 아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가족이지만 이제는 부모가 먼저 서로를 돌보고 지켜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우린 그리고 변했어요. 첫 번째로 남편은 은행에 가서 모든 자산을 공동명의로 바꿨어요.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어야 했죠. 두 번째로 우리 둘은 여행을 다녔어요. 젊은 시절 못 가본 제주도, 설악산 단풍, 포항 바다. 우린 웃으며 다녔어요. 그런데요. 그걸 지켜보던 아들이 조용히 저를 찾아와 물었어요. 엄마, 혹시 아버지 나한테 유산 안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걱정하는 게 우리 건강도 아니고 아버지 마음도 아니고 그저 유산이라는 게 참 서글프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기자.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 인생을 우리 손으로 끝까지 잘 살자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우리 재산 일부는 부부가 여생을 위해 쓰고 남은 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자. 간병인을 고용해주는 복지단체, 홀몸 어르신들 후원단체, 그런 곳에요. 왜냐고요? 이 세상에는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이들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절실한 이들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아닌 돈을 위하는 눈빛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말이죠.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조용한 노년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우체통에 하나의 서류가 도착했어요. 아들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이었어요. 읽어보니 말은 사과라 했지만 그 안엔 여전히 핑계와 회피가 가득했어요. 그땐 몰랐다. 부모님을 걱정해서 그랬다. 퇴직금 관련 서류는 그저 혹시 몰라 미리 준비한 것뿐이었다.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용서해달라. 저는 그 편지를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아직도 몰라요. 진심이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남편은 편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말없이 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더군요. 그냥
그대로 두자. 우리가 했던 잘못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저 아이가 배워야 할 몫이야. 그날 밤 우리는 손을 맞잡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남은 삶은 우리 둘을 위해 살자. 작은 정원을 가꾸고 오래된 다락방을 정리하고 함께 김치를 담그며 웃고 햇살 좋은 날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서로를 위해 뜨거운 국 한 그릇 끓이고 당신 덕에 잘 살았어요. 그 말을 웃으며 건네고 무엇보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저당 잡히지 않기로. 아들은 가끔 전화를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주지 않아요. 예전에는 부모니까 이해하려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사람이다. 그 마음 하나로 스스로를 보호해 주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늦게 찾은 평온 속에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 아픔도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나와 우리를 다시 품을 수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묻는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가장 사랑받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고백일 수 있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벼랑 끝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따뜻함 하나만으로도 끝내 우리는 버텨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우리 또 이야기해요.